여러분 반갑습니다. 2000명 돌파 기념 기획 탐사 보고 국내의 익스트림 마셜아츠라는 타이틀로 20년 동안 굉장히 큰 보급이 됐지만 그거의 체계와 우리 대중들에게 명칭 이외에는 자세히 소개된 바가 없어서 그동안에 2000년 초부터 익스트림 마셜아츠 자료를 모은 것들을 총 결산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익스트림 마셜아츠라는 장르를 대중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역사에 대해서 뭐 다양한 장르와 내부 사정들을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익스트림 마셜아츠의 산 역사, 네. 근현대사의 주인공 우리 여준영 대표와 같이 너무 부담되는데요? 네. 조져 주려고요. YJY 뭐의 약자인가요? 바로 제 이름 여준용의 약자 YJY입니다. YJY 이 센터 소개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2014년도에 마셜아츠 트래킹 팀으로 이제 창설이 됐는데 현재는 이제 자유품새와 익스트림 태권도로 더 많이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2017년도 후에는요 자유품새라는 종목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 하는 회원 3명을 데리고 자유품새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는 또 품새만 하면 또 힘들어요. 이제 유니버시아드나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자유품새를 고맙게도 이름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배우러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친구들을 더욱 더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을 보면 참 역시 티칭이 참 중요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역시 대단한 티칭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하지만 잠실에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의 가장 큰 핵심은 익스트림 마셜아츠 이런 그 용어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기존의 방송을 통해서 익스트림 마셜아츠는 뭡니까? 이런 정도의 용어에 대한 시청자들에게 대한 궁금증은 해결을 해줬는데 자 오늘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동안에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익스트림 마셜아츠라고 이렇게 용어가 사용되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대의 익스트림 마셜아츠 그리고 트리킹 네. 이렇게 세 단어가 뭉쳐지면서 조금 대중들에게 정확한 용어가 뭔지를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준영 대표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그리고 좀 잘못 인식되어졌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익스트림 마셜아츠라고 많이 알고 있고 또 다르게 알고 계신 분들은 또 아크로바틱이라고도 많이 알고 계신데 아크로바틱은 정말 통합적으로 크게 말합니다. 모든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아크로바틱이라고 말하고 저희가 하는 운동은 정확하게 말해서 마셜아츠 트리킹이라고 합니다. 마셜아츠는 모든 무술, 종합 무술을 말하고요. 트리킹 같은 경우에는 묘기, 눈속임을 말합니다. 트리킹은 마술도 될 수가 있고요. 익스트림 뭐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묘기가 트리킹이기 때문에 싸우는 무술이 아니라 보여주는 그런 스포츠가 바로 마셜아츠 트리킹입니다. 뭐 이를테면 태권도, 네. 뭐 가라데, 네. 그리고 우슈 단순히 무술뿐만 아니라 인간의 움직임 중에 가장 화려한 동작 그거에 대한 극한을 도전하기 위한 어떤 무술인들의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익스트림 마셜아츠 거기에 근래의 트리킹 이런 어떤 세 단어가 같이 혼용돼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여 대표는 어떤 명칭으로 이곳에서 명확하게 지도하고 있는 형태입니까? 2011년도부터 2012년도에 외국에 다니면서 이제 마셜아츠 고수들과 함께 많이 겨뤄보고 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익스트림 마셜아츠라는 단어가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정확하게 익스트림 마셜아츠라고 말을 했었을 때 외국인들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사실상.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무술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마셜아츠 트리킹이라고 하더라고요. 의도 자체는 눈속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트릭이라는 자체가 네. 눈속임이 아니라 묘기라고 예,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익스트림 마셜아츠는 우리 국내에 보급되면서 약간 그렇게 변모된 것 같고 지금 해외에서는 마셜아츠 트리킹 이렇게 명명되고 있다라는. 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일본도 다 마셜아츠 트리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대단한 이야기보다 오늘 좀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딱딱한 게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었나요? 조금 있습니다. 네. 우리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은 마셜아츠 트리킹 요즘에 이 성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용어적 정립을 잠깐 해봤고요. 기획 의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2회부터는 익스트림의 역사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는 현황 단체 기술 체계 마셜아츠 트리킹의 미래와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장르에 대해서 파헤치는 연재 기획 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중에
도대체 익스트림 태권도랑 마샬아츠 트리킹이랑 차이가 뭔지 저는 아직까지도 그거를 고수들한테 막 물어보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막 많은 사람들이 도복을 입고 하면 익스트림 태권도고 반바지를 입거나 추리닝을 입으면 마샬아츠 트리킹인가요? 저는 그런 걸 꼭 말해주고 싶은 그 아니 부분. 그거 다 찍어 이런 거 그걸로 갖고 놀면 되는 거라. 그래 딱딱하잖아. 우리가 뭐 정의야? 우리가 정의가 아니야. 태권도 트렌드 기획 연재, 기획 보고, 익스트림 마샬아츠, 마샬아츠 트레이킹. 오늘은 2편, 이 익스트림 마샬아츠. 정확히 우리끼리 명칭을 뭘로 할까요? 마샬아츠 트리킹이 그래도 정확한 단어기 때문에 단어기 마샬아츠 때문에. 트리킹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지금 현재까지 20년 동안 보급되어 왔던 정서상의 용어는 익스트림 마샬아츠였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대학에서 수업을 익스트림 마샬아츠라는 타이틀로 한 10여 년 동안 이따금씩 했던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옆에 계신 BJ 박동현 교수님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BJ가 뭐야? BJ가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BJ랍니다. 유튜버. 아 그래? 네. 그러면 옆에 계신 옆에 제가 존경하는 저희 BJ 박께서 저희보다 원래 마샬아츠 트리킹 선배님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선배님께서 하실 때는 익스트림 마샬아츠로 불렸고 이제 제가 할 때가 익스트림 마샬아츠에서 마샬아츠 트리킹으로 바뀌는 시기가 그때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마샬아츠 트리킹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편에서는 너무 원래 여준용 대표의 이미지가 아닌 너무 공부시키는 느낌이었다라는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그죠? 예, 저 지난 시간에 촬영하고 3일 동안 잤습니다. 3일 자서 그렇게 좀 누가 때렸나요? 좀 부었습니다. 라면 먹고 잤나? 아. 자,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마샬아츠 트리킹이라는 타이틀로 그리고 역사, 역사 중에서도 한국의 태동기 이런 부분들로 오늘은 2편을 한번 장식해 볼까 합니다. 네. 혹시 여준용 대표, 예. 역사 지금 우리 이 애청자들이 어떤 분들은 좋아하실 분들도 있지만 젊은 우리 애청자들은 그쵸.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쵸. 저도 촬영하고 대체적으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역사를 왜 공부하는 줄 아나요? 뺏기지 않으려고. 참 정말 짧고 명확하고 간단하면서 확실했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가 3.1절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3.1절이 지났는데 네. 그곳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예, 핵심 슬로건처럼 나오기도 하고 우리는 그 아픈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에게 가슴에 맺히는 단어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원래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가들의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국가대표로 한 70여 개국을 다니면서 해외에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있죠. 쇼핑하죠, 쇼핑. 그렇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쇼핑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국가대표들이나 아니면 해외에 이렇게 여행할 때 보면 꼭 쇼핑을 하죠. 맞아요. 근데 우리 젊었을 때 꼭 싫어하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단체로 가는 곳. 박물관. 정말 싫어했습니다. 솔직히. 물론 한 번 갈 때는 신기했고, 근데 같은 장소를 한 2번, 3번 가면 좀 많이 힘들어지죠. 네, 맞습니다. 그 시기에 정서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를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한 번 더 거울 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근래에 가장 심각한 코로나 팬데믹 사실은 2년마다 한 번씩 온 거 압니까? 이런 바이러스성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는 2년씩 주기로 이렇게 매년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거에 뭐가 있었죠? 사스. 신종플루, 예. 기타 등등, 예. 풍토병, 막 굉장히 우리 조선시대 이전부터 그런 것들은 항상 있어졌지만, 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이
이 시기가 지나오면서 항상 겪는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들을 거울 삼아 다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상을 만들어주면 된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익스트림 마셜아츠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2000년대 초부터 우리 한국에 성행을 했습니다. 익스트림 마셜아츠의 발생 배경이 어떠한 배경이냐면 사실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성룡의 그 액션 스쿨, 성룡의 액션 스쿨처럼 헐리우드에서 액션 스타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종 무술을 했던 사람들, 화려한 무술을 했던 사람들을 스카웃해서 육성하는 단체가 있었고요. 헐리우드에서 스타를 발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실은 익스트림 마셜아츠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하고 한국에 이렇게 성행을 하게 된 첫 시기는 우리 2003년, 4년, 2003, 4년도 여기 우리 파일을 보시면 스티브 테라다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잘 보이죠? 스티브 테라다의 이 화려한 동작. 그거 아시나요? 이때 당시에는 기술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스티브 테라다가 기술을 만들었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공중에서 자유품새에서 나오는 마지막 이제 도약을 받아서 공중에서 차는 발차기, 그거를 이제 테라다 킥이라고. 그렇죠. 예, 그게 스티브 테라다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잡아서 이렇게 차는 발차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티그랩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미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말해서 테라다 그랩. 본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기술을 줄여서 티그랩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스와이프, 스냅퍼 스와이프라고 고난이도의 기술도 스티브 테라다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따거나 자기가 원하는 이름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때 스티브 테라다는 한 18세, 한 18살쯤 되는 어떤 청년이었고요. 익스트림 마셜아츠를 통해서 영화 게이샤의 추억으로 데뷔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에 잘못 전파됐던 어떤 문화가 있는데 스티브 테라다는 집에 이런 그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매트를 깔아놓고 그래서 항상 집에서 반바지를 입고 연습하던 어떤 그런 어떤 정서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익스트림 마셜아츠는 반바지를 입고 해야 된다라는 어떤 우리 한국 내에 잘못 전파됐던 그런 조금 우스갯 역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룹킥스라고 들어봤죠? 저는 갔다 왔습니다. 룹킥스 캠프. 그래서 그 익스트림 마셜아츠를 하는 단체,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무술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단체인데 룹킥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룹킥스는 미국에 있는 팀이고요. 1년에 한 번씩 룹킥스 캠프가 열리게 됩니다. 그 캠프가 열리면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세계에서 유명한 트리커들을 초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같은 경우는 뭐 박정현 교수님, 뭐 중국의 천보양 막 이렇게 이름 있는 외국인들을 초대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선수들을 보려고 혹은 또 그 선수들에게 수업을 직접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서 5일 동안 운동만 합니다. 운동도 배우고 바닷가 가서 바닷가 여행을 하면서 바닷가에서 운동을 하고 쇼핑몰 가서 쇼핑하는 척하면서 운동을 하고 정말 5일 동안 최고의 캠프가 바로 저는 룹킥스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운동으로 노는. 맞습니다. 운동으로 놀 수 있다. 네. 또 룹킥스 캠프에서 한국 선수를 초청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발차기가 아무래도 한국보다 좀 약하고요. 그렇죠. 그 대신에 외국에는 플립, 덤블링이라던가 트위스트 이렇게 비트는 동작이 한국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그 각자의 나라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서로 교류도 하고 잘하는 사람들의 수업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룹킥스에서 초창기 그 멤버로 활약한 테라다 작품 한번 볼까요? 작품. 네. 자, 이 작품을 이 테라다의 초창기 한 20년 전, 거의 딱 20년 전쯤에 이 테라다 작품은 지금 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고요. 지금 하는 기술 이외에 굉장히 창의적인 독창적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성, 맞죠. 그리고 아우라, 패기, 열정 이런 것들이 이 짧은 한 1분 20초 동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스티브 테라다가 마셜아츠 트리킹으로도 유명하지만 스포츠 가라데라고 해가지고 그 마셜아츠를 이용해가지고 음악에 맞춰서 이제 손동작과 가라데 동작과 함께 섞여져 있는 이제 그런 대회에서도 스티브 테라다가 전성기 때 거의 다 금메달을
다 차지한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스티브 테라다가 사실은 가라데 일본계 미국인이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가라데의 어떤 한 장르와 익스트림 마셜아츠를 접목시켜서 이런 장르를 하나 탄생시켰고요. 그리고 현재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자유품새 이런 영향도 맞습니다. 없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 현 시대에 맞는 적절한 한국 스타일의 그렇죠. 자유품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네. 이건 나중에 한번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다루도록 할 거고요. 네. 자, 우리 한국에 보급을 하던 이제 초창기는 이제 스티브 테라다로 인해서 미국의 영상들이 한국으로 유출되기 시작하면서 네. 한국의 매니아층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국의 보급은 최초 네. 우리 KTC의 대표이시면서 미국에서 태권도 사범을 하고 계신 김한주 사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김한주 대표이면서 사범님이 이 한국의 익스트림 마셜아츠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입과 동시에 2004년도 혹시 WCO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영상 본 적 있습니다. WCO는 월드 컬처 오픈이라고 우리 한국 내에서 문화 올림픽을 만드는 단체인데 2004년도에 최초로 그 성행하는 그때 대유행을 일으킨 스티브 테라다와 민디 켈리 이런 몇 명 친구들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컬처 오픈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선수들 한국의 가장 유명한 그 당시의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신민철 선수. 그렇죠. 네. 또 이정수 선수. 이정수 선수. 네. 또 지금 현재 렉스마 최고 대표님 김동진 원장. 대표님. 예. 네. 지금 현재의 마셜아츠 트리킹을 이끌고 있는 주역들이 그 당시에 선수로 참가했던 첫 대회에 참가했던 그 영상들이 고스란히 여기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굽니까? 이 WTF 조현준이랑 똑같이 조현준 선수 아닙니까? 좀 많이 비슷하게 생겼네요. 저기 김남중이라고 김남중 박사죠. 지금은 지금 또 연극 쪽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지금 개명을 했는데 개명한 이름이 김준이라고 개명을 했. 그 당시에는 김남중 사범 한번 보세요. 이 멤버들. 와, 제가 여기 교수님도 계시고. 이 WCO 이 행사에 익스트림 마셜아츠 첫 대회에 제가 총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옷 좀 시골스러운 옷 보이죠? 네네. 이 옷을 다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새로운 장르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근데 시간이 없고 제가 뭐 디자이너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팔만 한번 잘라봤습니다. 여기 보면 신민철 대표, 여기 이정수 대표입니까? 아니요, 이정수 대표. 이정수 여기 있고 예. 여기는 장창순 선수고 누구죠? 김남중 그리고 여기 최철권 대표 그리고 여기 다 유명한 선수들인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선수들과 그 당시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던 선수들이 다 모여서 이런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외국 친구들과 스티브 테라다, 민디 켈리 뭐 이런 친구들과 유명한 친구들 다 나왔죠. 이런 친구들과 마지막에 끝내고 기념 촬영도 스티브 테라다의 모습.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대표팀이죠. 미국 익스트림 마셜아츠 대표팀이 이제 결성이 돼서 한국의 WCO에 한국의 익스트림 마셜아츠를 알리겠다고 한 이제 오프닝 영상입니다. 이거 풀 버전의 앞에 인트로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개막식에 그 우리 미국 친구들이 오면서 준비했던 개막식 공연인데 그 당시 20년 전, 딱 20년 전, 그 당시에는 거의 한국에서는 문화 충격이었죠, 이거. 이것들이 보급되면서. 여기는 세종문화회관 뒷 분수광장입니다. 분수광장에 무대를 만들어서 이런 그 WCO 공식 익스트림 마셜아츠 행사를 치렀습니다. 스포츠 가라데 단체전 같은 느낌으로 거의 그 당시에는 그 스포츠 가라데의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근래에는 이런 어떤 그 화려한 어떤 동작에 대해서 좀 독창적인 동작들이 많이 없어진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20년 전이지만 이때의 장점이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을 다시 되살린다면 오늘에 되살린다면 그게 또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때가 이제 지금보다 더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개인마다의 실력들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무기와 필살기들이 달랐는데 요즘에서 한국에서 많이 열리는 대회를 보면 선수들이 기술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끝이 났었을 때는 이제 뭐 하이퍼 훅이라던가 아니면 하벨로 시작한 박스커터라던가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영상 보면 정말 독창적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 특징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살리고 오, 예. 이 표현성이 정말 자기 내가 내다 막 이런 느낌. 예. 맞습니다, 진짜. 예.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 그 당시에 대스타죠. 그렇죠, 아직 그렇죠. 20살이 되지 않았던 스티브 테라다. 오. 예.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중에서 연속 발차기, 예. 연속 앞차기가 테라다 킥이라고 칭한 게 이 친구의 이름을 딴 킥이고 티그랩도 그렇다고요. 네, 맞습니다. 테라다 그래비로 알려져 있죠. 예. 자, 2004년도에 이런 배경으로 한국의 첫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됐습니다. 2004년도에 네. 우리 김동진 원장이 지금 현재 그 렉스마의 김동진 원장이 첫 해외 유학을 떠납니다. 그때 루프킥스 캠프에 유학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캠프에 있는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촬영해오고 그리고 또 옆에 잠깐 넘어가서 US 오픈, US 오픈에 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US 오픈에서 촬영한 이때 있네 2004년 김동진 원장의 US 오픈 참가해서 촬영한 영상들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회가 이 US 오픈이거든요. 이 US 오픈은 무대 위에 올라가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음악 없이 태권도 품새만 해도 인정이 되는 대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스포츠 가라데와 이런 무기술, 그렇죠. 금술, 봉술, 카마, 네. 우리 한국은 낫이라 그러죠. 카마, 이런 무기술을 굉장히 화려하게 했던 그런 그 당시의 무술 형태이고요. 우리 김동진 원장이 2004년도 미국 유학을 통해서 촬영해왔던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토막 내서 국내에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합니다. 2004년도에 역사가 참 많습니다. 200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인간의 가장 큰 이벤트가 결혼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축하 무대에 누가 왔는 줄 아나요? 누가 왔습니까? 일단 국가대표 시범단. 국가대표 시범단. 그리고 타이거 시범단. 그 두 팀이 왔다고요? 그럼요. 와. 그리고 스티브 테라다. 와.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주례가 없었습니다. 주례가 없는 걸로 그리고 이벤트로 저는 태권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빅 이벤트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정말 큰 에피소드입니다. 역사적으로 남을. 제 스승님, 우리 이규용 원장님이 그때 참석하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뛰어오셔서 혹시 주례가 없냐 이렇게 물으셨죠. 적극적으로 주례를 서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규용 원장님은 절대 주례를 서지 않겠다라고 그 지금 한 번도 주례를 선 적이 없으시거든. 축하하러 오셨는데 하객으로 그 장면을 보고 그냥 첫 주례를 해주셨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스승님의 어떤 그 의지를 꺾었던 불편한 결혼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2004년도. 그 다음 2005년도는 본격적으로 2005년도부터 익스트림 마셜아츠 정모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모. 정모. 와, 진짜 가슴에 와닿는 그 단어, 정모. 지금의 정모와는 좀 차원이 다른. 너무 다르죠. 굉장히 좀 스케일이 큰 정모였습니다. 그때는 외국인들도 참가하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지금 우리 김동진 원장, 그리고 이정수 대표, 신민철 대표, 타이거,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한 그런 정모였습니다. 외국인들도 역시 초청이 돼서 200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체대에서 정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의 최조장. 이 영상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정말요? 와, 레전드들이 지금 다 있어요. 레전드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기 부산 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장님들이 다 있네. 그 당시에는 애기였죠, 다. 그렇죠. 저희 외국인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런 정모가 참 성행했던 한때의 라떼는 말이야. 그런 영상들로 준비가 됐고요. 인상 깊은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레드불 킥잇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죠. 누구죠? 피터 양. 피터 양이 지금 사회를 보고 있죠. 지금 이 정모에서도. 그리고 방금 외국인이 시연을 했고, 방금 이 동작이 뭐죠?
스와이프라는 스와이프. 예, 이 스티브 자, 이 테라다가 만든 스와이프 시범을 누가 보이는지 보세요. 김동진 원장입니다. 당시에 국기원 시범단 활동을 하면서 네. 우리가 같이 이 이제 실제적인 역사를 조금 안내해드리면 저랑 김동진 원장 그리고 미국에 있는 서하영 관장 그리고 아까 김남중 박사 이렇게 4명이서 새로운 무술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한국 내에. 그래서 4명이 뭉쳐서 창피합니다. Just One Korea. 새로운 무술 공연의 창시자가 돼보자고 제일 큰 형인 제가 동생들을 꼬셔서 선도를 해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 후배들을 데리고 꼬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Just One Korea를 통해서 이런 익스트림 마셜아츠를 한번 보급해보자고 하면서 시작됐던 것들이 저는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태권도의 깊이 좀 더 발을 담그게 되고 우리 김동진 원장이 실제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익스트림 마셜아츠의 역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그죠? 2007년도와 8년도에 태권도 문화 엑스포 태권도 문화 엑스포에 또다시 우리 김한주 대표님이 미국에 있는 익스트림 그 당시에 미국에서 최고 권위자, 실력자들을 챔피언들을 한국에 다시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기억나나요? 제가 9년도 때부터 이제 요때 참가를 했었었는데 9년도가 마지막 대회였었거든요. 이제 7년도, 8년도에 영상을 보고 대구에서 못 참겠다 해가지고 짐을 다 싸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정말로. 제가 우리 여준용 대표를 버려놨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대구에 있었으면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의사 됐을 텐데. 지금 우리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문화 엑스포에 우리 누가 참가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신민철 대표와 이 친구 이름을 몰라서 턱수임이라고 해놨습니다. 턱수요. 자, 이 당시 한번 기술을 보세요. 우리 신민철 대표는 거의 뭐 초창기 우리 익스트림을 이끌어갔던 최고의 고수죠, 뭐. 그렇죠. 그리고 외국의 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턱수임이라고 합시다. 턱에 수임이 있으니까. 턱수임 친구와 준결승을 치르는 경기 지금 보고 있습니다. 팽팽한 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영상을 보니까 레드불 킥잇이 이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탄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다양한 역시 2007년도인 것 같네요. 네네, 2007년도 엑스포에 우리 스티브 테라다가 다시 한 번 더 참가하게 됐죠. 그때 저는 태권도 도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 도장에 방문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또 기념적인 시간을 가지게 됐던 사진이네요. 자, 이런 친구들의 역사가 있네요. 자, 2007년도와 8년도 태권도 문화 엑스포에 한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에 이제 안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2013년도가 들어오면서 이제 역사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지금까지 한 2000년대 초부터 2010년까지 익스트림 마셜아츠라는 장르가 우리 한국에 태동되어 안착되는 시기까지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영상이나 사진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인물, 지금의 레전드라고 불리우는 우리 각종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의 익스트림 마셜아츠의 주역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대부터 굉장히 근현대사적인 역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여준용 대표를 통해서 산정인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생생한 느낌을 살려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자, 좀 지루할 수도 있었던 역사 공부, 태동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준용 대표와 함께 근현대 익스트림 마셜아츠가 아니라 마셜아츠 트래킹 세대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세 번째 시간은 마셜아츠 트레이킹 근현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편에서는 태동기 10년 역사를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우리 여준용 대표가 한 일주일 동안 심각하게 깊은 고민을 하며 우리 10년간의 마셜아츠 트레이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반응은 어땠습니까? 반응이 굉장히 저는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이 될 만큼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10년은 또 재밌게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재밌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죽입니까? 좋습니다. 맞습니다. 태동기에는 약간 뭐 어떤 스토리적인 내용을 다뤘고요. 네. 우리 2010년대의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13년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013년도에 바로 레드불 킥잇이라고 세계에서 발차기를 가장 잘하는 선수를 뽑는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여준용 대표에게도 원래 미리 공지하지 않았던 영상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 레드불 킥잇입니다. 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여준용 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 전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제 인생의 첫 MC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이 첫 심사위원 누가 나왔나요? 지금 정동원 감독님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정동원 감독님이 나오셨고요. 자, 이분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김한주 대표님입니다. 거의 지금의 우리 여준용 대표와 약간 외모가 흡사한 킥잇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킥잇은 이제 피터 양이라고 미국에서 온 선수가 있는데 이제 그 선수가 한국의 레드불이라는 회사에 기획을 넣어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터 양은 레드불의 직원으로서 네, 맞습니다. 스포츠 담당 직원이었고요. 네. 그래서 한국의 빅 이벤트, 한국의 태권도와 새로운 무술을 접목시켜서 네. 레드불이 지원하는 대회를 만든 게 킥잇이었죠. 맞습니다. 2013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첫 심사위원으로는 정동원 감독, 김한주 사범님, 그리고 우리 세 번째가 누구죠?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스티브 테라다! 네, 맞습니다. 스티브 테라다가 이제는 심사위원으로 네. 참석을 했습니다. 심사위원 실력이 아닌데요? 이게 심사위원이 시범을 보이는 걸 뭐라 그러죠? 저지쇼라고. 저질쇼? 저지쇼. 이제 심사위원을 저지라고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건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이면 내가 뭐가 됩니까? 저지쇼. 자, 여기 다시 한 번 더 심사위원이 나왔는데 이 친구 역시도 미국의 챔피언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언맨이라는 기술을 창시한 친구인데요. 이제 아이언맨을 하고 나서 떨어질 때 몸을 감아서 굉장히 유명한 지금 나옵니다. 저 기술이죠. 광분한 여준용 대표. 와, 지금 봐도 말도 안 되는 기술이거든요. 심사위원으로 나와서 그냥 청바지를 입고 와서 그렇죠. 버리네요. 그럼 마지막 심사위원은 누굴까요? 이 친구가 루디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스타일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카마를 가지고 나왔네요. 남들이 하지 않은 기술을 많이 하는 선수로 심사위원 이제 스타일 담당으로 불렀었습니다. 맞습니다. 루디는 피지컬에 대한 화려함보다 창의력, 그렇죠. 기술의 완성도,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는 네. 선수로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1회 때는 우리 외국인 챔피언 출신들이 3명이 심사위원, 네. 한국에는 우리 무술감독 정동원 감독님과 김한주 대표님이, 네. 사범님이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심사위원의 배경이 있고요. 자, 지금부터 2013년도부터 네. 레드불 킥잇과 이후에 쭉 네. 벌어졌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마셜아츠 그리고 익스트림 태권도는 킥잇 전과 후로 많이 나눠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익스트림 태권도라는 단어가 킥잇이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활성화가 됐고 화려한 태권도를 익스트림 태권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마셜아츠 태권도와 익스트림 태권도가 뭐가 다르냐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셜아츠 태권도는 마셜아츠가 원래 무술입니다. 네. 무술 태권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거는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거나 지금 현재 우리 정서적으로 트리킹이라는 기술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걸 접목시킨다고 하면은 지금 안착되어 있는 마셜아츠 트래킹. 네.
그리고 익스트림 태권도? 예. 정말 정답이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은 태권도인데 익스트림 태권도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도 물어보고 마샬아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도 물어봤는데 정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도복을 입고 하면 익스트림 태권도다. 반바지와 긴 바지를 입으면 마샬아츠 트리킹이다. 또 어떤 답변에서는요, 발차기가 강하면 익스트림 태권도가, 덤블링이 강하면 마샬아츠 트리킹이다 라고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아직까지 그 정답을 잘 모르겠고 저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어떤 정답을 얻기보다는 네. 아직까지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킥잇이라는 경기 규정을 만들어서 네. 규정 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정의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 없이 어떤 네. 문화로서 아까 뭐 정무의 차원에서 이렇게 네, 네. 진행을 하다 보니 익스트림 태권도라는 건 우리가 추구했던 태권도의 화려한 그 도전 정신, 네. 그 우리 익스트림이라는 용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태권도를 접목시킨 신민철 대표가 하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익스트림 태권도라는 하나의 장르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건 정의라기보다는 네. 예, 조금 구분을 한다면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이제 제가 레드불 킥잇이라는 가장 큰 대회의 MC를 맡게 됩니다. 자, 레드불 킥잇은 세계의 발차기 고수들이 모여서 그 중에 누가 최고인지 가리는 대회인데요. 태권도 발차기뿐만 아니라 합기도 발차기, 우슈 발차기, 카포에라 발차기 등 아무 발차기 상관없이 내가 발차기가 잘한다, 내 발차기를 보여주고 싶으면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킥잇이 몇 년까지 진행이 했었죠?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5년 동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뒷배경을 제가 잠깐 자랑을 하면 레드불 킥잇의 1회부터 5회까지 네. MC는 메인 MC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죠. 네. 그게 우리 여준용 대표. 아유. 레드불이 낳은 명 MC. 너무 감사합니다. 레드불에 대해서 좀 킥잇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레드불 킥잇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나가고 싶은 대회 1순위였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레드불 킥잇 본선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국에 와서 예선전을 거쳐서 이제 등수안에 들어가면 본선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외국에서 열리는 큰 대회에서 외국 선수가 1등을 하면 레드불 본선 티켓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검증된 16명이 본선을 가게 되고요.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예선전이 딱 3번 열립니다. 정정당당하게 첫 번째는 격파 예선전. 말 그대로 격파로 승부를 가려서 1, 2, 3등이 본선에 올라가는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 예선전이 마샬아츠 트레이킹 예선전입니다. 마샬아츠 트리킹의 배틀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승리한 1, 2, 3위가 똑같이 본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 선수들의 그 티켓을 받게 되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 빈자리가 남게 돼요. 16명에서 몇 자리가 빌지는 몰라요. 일단 3명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선수들을 뽑았잖아요. 그 다음에 주어지게 되는 게 바로 마지막 오픈 오디션이라고 합니다. 오픈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매년 뽑는 이제 본선 올라 진출자가 다른 게 남는 게 있어요. 만약에 예선전 벌써 이제 본선 진출자 13명이면 3명을 뽑고 11명이면 5명을 뽑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본선 전에 바로 오픈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이 1분이 주어집니다. 트리킹을 해도 되고 격파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 1분 안에 트리킹 격파 2개 다 해도 되고 아니면 나 노래가 자신 있다, 말 그대로 노래, 내가 자신 있는 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심사를 한 다음에 나머지 본선자들을 뽑아서 16명이 본선에서 1위를 가리는 대회가 바로 레드불 킥잇입니다. 네, 레드불 킥잇은 5명의 심사위원들이 네. 심사를 하게 돼 있고요. 네. 조금 독특한 다른 타 장르와는 비교해서 좀 다른 부분들은 개인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심사를 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5회까지 거쳤고요. 5명이면 굉장히 많은 심사위원들이 기억이 날 텐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심사위원이 있다면? 지금 듣고 저지쇼. 저는 아무래도 정두훈 감독님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분의 맞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을 저희가 이제 레드불에서 뽑을 때 제가 MC만 한 게 아니라 기획할 때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편파 없는 판정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름을 대도 손색이 없는 분,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분야의 최고를 찍었던 분들만 저희가 이렇게 모셨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강동건 사범. 네. 그리고 뭐 물론 미국의 챔피언들은 계속 초대를 했었고요. 네. 또 우리 정동원 감독님, 김한주 사범님. 네. K-타이거즈 안창범 감독님. 그렇지. 네. 우리 안창범 대표도 심사위원으로 왔었고. 네. 한국 마샬아츠 트리킹의 최고 이정수 대표님도 네, 심사위원 한번 하신 걸로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얘기 안 해주네. 네. 이제 박태훈 교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디 컨트롤은 절대로 박동현 교수님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저희 레드불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아니요, 킥도 보고 여러 번 봤는데 2회부터 마지막 종료 5회까지 네. 준용 대표와 같이 끝까지 그 행사를 담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개인적으로도 레드불 킥에 대한 좀 애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뭐 단순하게 심사위원을 했다라는 어떤 영광보다도 네. 우리 한국에서 만든 새로운 장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물론 외국 기업이 이걸 기획하고 만들긴 했지만 이것들을 좀 더 한국에 발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샤라치 스트리킹 익스트림 태권도를 알리게 된 게 이제 레드불 킥잇에 큰 영향이 있었다는 말이 뭐냐면 1회 때는 영상이 이제 유튜브로 엄청난 조회수를 찍게 됩니다. 특히 이제 1회 때 영상을 찍었던 사람이 한 번에 유튜브 스타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영상을 16강부터 찍었는데 그 영상 하나가 다 400만, 500만이 넘었을 경우로 킥잇이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고요. 2회 때부터는 이제 TV에 나오게 됩니다. 스포티비에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방송이 나오게 되는데 많이 나올 때는 한 달에 54번이 방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4회, 5회 때 정말 저한테 가장 역사적인 날이었었습니다. 바로 TV 생방송에서 레드불 킥잇이 선보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껏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2013년부터 레드불 킥잇이 발생이 되고 17년까지 네. 쭉 킥잇으로 인한 한국의 마샬아츠 트레이킹이 보급이 됐다. 네. 그 이후에는 어떤 역사적 배경들은 어떤가요? 지금 제 근래에 익스트림 마샬아츠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은 없을까요? 제가 봤었을 때 레드불 킥잇이 있었을 때가 가장 흥했고요. 솔직하게 킥잇이 끝나고 나서 마샬아츠 트레이킹이 조금 살짝 하락세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킥잇이 끝나고 협회가 생기게 되고요. 이 협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협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발언을 함부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협회에서 지금 가장 좋은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제 회원들도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대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2017년도 레드불 킥잇이 종료가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둘이 사고를 한번 쳤었죠. 아, 그렇죠, 그렇죠. 태권도원에서 하는 2019 문화 페스티벌의 새로운 여러 종목 중 네. 태권 배틀 킥잇이라는 이름으로 킥잇 시즌 2죠. 시즌 2요. 아, 맞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부활시켰냐면 그냥 새로운 장르의 새로운 경기 방식의 어떤 경기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기존에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이 박혀있던 인식들, 네. 레드불 킥잇의 좋은 이미지들, 맞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보존하고 이어가자라는 차원에서 태권도원이 이것들을 동참해줬고요. 네. 그리고 레드불 킥잇 우리 본사에 우리가 갔죠. 둘이 찾아갔죠. 네, 본사에 정말. 찾아가서 정식으로 요청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우리 태권도계에서 새롭게 한번 재창조를 해보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고 역시 흔쾌히 킥잇이라는 이름을 태권 배틀 킥잇이라는 이름으로 태권도로 재창조했던 역사적 사건이 전환됐던 네. 시기가 2019년도 태권도원 문화 페스티벌. 기억납니까? 아, 기억납니다. 역시 메인 MC를 해왔고요. 네. 2020년 작년이죠. 코로나로 모든 행사들이 다 정지됐던 그 시기 유일하게 연기와 연기를 거듭하면서 진흥재단의 강한 의지로 우리 선수들이 뛰어놀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영광되게 유일하게 치러졌던 오프라인 빅 이벤트 쇼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작년에 배틀 킥잇으로 이제 부활이 됐고요. 네. 역시 올해도 2021년 문화 페스티벌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마샬아츠 트레이킹의 새로운 변화, 태권도와 접목됐던 새로운 무술 문화들이 자리를 안착하고 있는 이런 시대 배경, 네. 이런 것들이 익스트림 마샬아츠에서 마샬아츠 트레이킹으로 건너뛰는 네. 시대적 배경으로 역사적 사실들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그 어느 곳에서도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다룬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 태권도의 학문에서도 트레이킹이라는 한 기술 체계가 네. 태권도 공연 쪽에 시범 쪽에 굉장히 깊이 있게 침투해 있는 마샬아츠 트레이킹이라는 어떤 기술 장르가 이제는 태권도에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장르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을 구현하면서 이것에 대한 역사와 환경, 배경들을 전혀 없이 지식을 습득한다라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 제가 이제 전에 있던 컴퓨터에 있는 우리나라의 태동기부터 이렇게 한번 쭉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에 대해서 우리 여준용 대표가 10년간의 역사, 킥잇과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의 보급 차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눴네요. 지금은 과거를 되돌아봤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는 다뤄야 되겠는데 우리 3편에서는 협회 구성, 교섭 단체들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3부는 역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보고 마셜아츠 트레이킹 지난해 1편, 2편, 3편을 거쳐서 여준용 대표와 오리엔테이션, 익스트림 마셜아츠의 한국의 태동기, 한국의 부흥기까지 쭉 진행해 봤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는 최우진 사범이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우진입니다. 마샬아츠 트리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장을 경영하고 있죠.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산에서 인빅터스 트리킹 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가 스텝인가요? 마이크를 넘기면 바꿔야 되는데. 제대로 대주세요. 아, 예. 네. 오늘 저 부른 이유가 이건가요? 인간 마이크. 저희 제가 스텝인가요? 자, 오늘 우리 4편은 우리가 알아볼 첫 번째 단계는 해외 보급 현황, 한국에 진행되어 있는 협회, 교습 단체, 그리고 대회 등을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익스트림 마셜아츠를 가장 많이 해외에서 활동했던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 여준용 대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 당사자, 네. 사범을 모셨는데 해외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해외에서 많이 초청을 받아서 게스트로 많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각종 대회에서 심판으로 참여해서 배틀에서 승위를 정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같은 것도 다니면서 같이 트리킹 하는 친구들한테 기술도 같이 보급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지난해에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미국의 보급 현황은 활동하던 당시 어땠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그때 당시 미국에서 약간 룩킥스라는 팀이 한참 잘 나갈 때라서 그 룩킥스라는 팀을 주축으로 게더링이 매년 열렸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 게더링에 참여하려고 많이 찾아왔고요. 그 게더링 기간 동안에는 일주일 동안 그냥 운동하고 서로 같이 놀러 다니고 또 운동하고 밥 먹고 또 다시 놀러 다니고 운동하고 또 마지막 날에는 배틀도 하면서 하는 캠프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멈춘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주체가 어딥니까? 내용을 들어보면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놀자판인 것 같은데. 거의 약간 트리킹 게더링 스타일이 진짜 거의 놀자판이긴 한데요. 네, 그 주체는 루킥스 리더였던 크리스 데브라라는 친구가 주체를 했었고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라이언 젠도한테 그 루킥스를 줬는데 지금 그 밑에 세대들은 제가 연락을 안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어떤 협회나 공식 기관이 아니라 그냥 네네. 개인이 운영하는 동아리 같은 동아리 팀이라고 같은 해야 팀. 되나? 네, 네. 근데 그 규모는 글로벌하게 국제적인 네네네. 규모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뭐 루키스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같이 다녀왔었는데 음. 일단은 이제 루키스 캠프가 정말 크게 된 이유가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초청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초청된 선수들한테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해외에서 팀을 찾아가도 배우지 못하지만 루키스에 가면 그 선수뿐만 아니라 제가 또 다른 선수를 좋아하면 그 선수한테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기술도 공유하고 배틀도 하기 때문에 많은 참가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육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마셜아츠 트레이킹의 시발국 시작된 미국에서 거점을 해서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20여 년간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고 뭐 중국 현황은 혹시 어떤지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중국은 제가 한번 가본 데가 푸저우에 그 천보양 그 친구가 있는 질풍체육관에서 들려서 제가 봤는데 일단 체육관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거기 관원생들이 모이면 그냥 한국 거의 게더링 모인 정도로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많아요. 근데 중국도 약간 일반 사설 체육관이 많아서 약간 제자들을 많이 기르고 있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조금 특이한 게 옛날 무협 같은 영화 보면은 스승과 제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트리킹이 막 스승님이 운동하고 있으면 아무도 안 하고 옆에서 오. 지켜보고 막 환호해주고 박수치고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천보영이 레드불 키깃에 출전했던 중국 유일한 선수였잖아요, 그죠? 네, 한 4회 때. 4회 때인가요? 그죠? 그랬던 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천보양 선수를 따라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 천보양 도장의 리더로 알고 있는데 오너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중국도 이렇게 체계적이진 않지만 또 약간 동아리 형태로 협회나 기관의 움직임이 아닌 매니아들 청을 이루어져서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한국에는 매니아들이 있으면 하루 만에 이제 가서 배우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한국보다 땅이 크다 보니까 비행기 타고 또 가가지고 배우는데 1시간 배우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그 건물 안이 체육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숙박업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운동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많이 옵니다. 중국은 약간 대형화되어 있는 도장들이 많아서 태권도 도장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서 이제 같이 겸해서 네. 그런 캠프들을 진행하고 있군요. 네네. 그럼 일본은 좀 어떤가요?
일본은 제가 알기로도 사설체육관이 제가 아는 거는 2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약간 그 친구들은 약간 생활체육으로 체조를 접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서 그런 시설에서 많이 그냥 같이 공유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가라데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체조장에서 같이 운동을 하기도 하고, 운동할 때 보면은 그냥 트리킹만 하는 사람이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비보이 하는 친구들도 같이 운동하는 걸 자주 목격했으니까 그렇게 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일본의 트레킹 수준은 어떻습니까? 아, 이거 정말 최고 아닙니까? 네,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혼자 그냥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상향평준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인류 최강의 친구들이 한 그 4명 정도가 같이 뭉쳐 있어요. 또 심지어. 그래서 서로 약간 경쟁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본인들밖에 못하는 기술을 그냥 한 4-5개씩 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나이도 어려서. 특히 이제 10년 전만 해도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트래킹이 제일 잘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일본을 저희가 절대 못 이기지 않나요? 일단 엄청나게 상향평준화는 한국이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오. 상향평준화는 잘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엄청나게 뛰어난 친구가 아직 없어요, 한국이. 네, 중국도 1-2명은 있고 네.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한 5명 정도 있는데 한국은 딱 그 정도만의 캐릭터 지금 가진 친구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장르가 익스트림 마셜아트라는 장르 이외에 태권도 시범의 장르가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외의 나라는 또 익스트림 마셜아트를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제대로 보급된 나라라고 하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한 이런 4개국 정도로 카운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러시아도 제가 네, 러시아도 약간 거의 대회도 러시아가 되게 활발하고요. 그리고 유럽 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쪽에서 공연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팀도 존재하고 그런 팀에서 이제 사설체육관도 운영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크기의 게더링이 유럽에서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유럽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에 계신 김한주 사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던 내용 중에 유럽의 보급 상황은 초기 시절 부흥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뭐 코로나 영향도 모두 있겠지만 그걸 협회나 기관이 지속적인 지원과 어떤 환경에 의해서 부흥이 되거나 이상의 성장을 지금 가져오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전 세계가 유사하겠지만 특정 매니아들이 동아리 뭐 소속 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성장의 한계를 조금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의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트래킹을 하나의 직업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같이 해외에 나갔었을 때 정말 신기했던 게 모임을 밤에 하고요. 그 한 명 한 명의 선수들이 막 소방관도 있고 뭐 술집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의 다 이 운동을 취미로 많이 하죠. 맞죠? 네네, 맞죠. 근데 올림픽 선수들도 외국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생활체육이 워낙에 잘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래 천장도 높고 이제 체조장 같은 경우를 동네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체조장을 가면 내가 하루 이용료 얼마를 내면 이제 한쪽에서는 비보이 연습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치어리딩, 트리킹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또 체조장을 빌리는 것조차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외국 친구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본 결과 전 세계에 있는 트래킹 단체, 모임 이런 형태들을 보면 협회나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성장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럼 우리 국내에서는 협회나 기관들이 혹시 존재하나요? 네, 지금 협회가 트래킹 협회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 마샬아츠 트래킹 협회라는 이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세계 익스트림 태권도 연맹이라고 네네. 팀 이제 단체가 네, 결성이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대한 마샬아츠 트래킹 협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한국에서 교육기관들이 참여해서 단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반응을 가지고 있어서 대회도 사람들이 모이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규모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회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열리고 있고요. 대한 마샬아츠 트래킹 협회 같은 경우에는요,
11개의 팀이 있고 22개의 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이 마샬아츠 트래킹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근래에 활동을 하고 있는 세계 익스트림 태권도 연맹은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말 그대로 태권도를 좀 더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발전한 형태의 태권도 대회를 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대회들은 조금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보여서 진입장벽을 낮춰서 초급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회를 만들려고도 하고 이번에 있습니다. 보니까 철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태권도 마샬아츠 뭐 연맹인가 이렇게 뭐 발족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닌가요? 어린이부터 보급을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것 같은데 도장 보급을 위해서. 일단 도장 보급 자체가 익스트림 태권도 연맹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트리킹이라는 장르가 익스트림 태권도라는 장르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들은 진입하기가 너무 쉬운데 초보자들은 대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게 되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좀 말하면 웃음거리가 돼서 내려올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협회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 어린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한 기술을 해놓고 그 기술을 누가 잘하나 해가지고 많은 도장에 있는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는 두 연맹과 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익스트림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습단체,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태권도 도장처럼 트리킹을 가르치는 교습단체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인터넷에 아까 찾아봤었을 경우에는요, 엄청 많아요. 일반 태권도 도장도 마샬아츠 트리킹을 붙여서 하는 도장도 있고, 근데 제가 아는 단체만 한 30곳에서 40곳 정도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서 최고가 이제 또 렉스마라고, 렉스마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8개, 9개 있을 정도만큼 부산 가도 렉스마, 대구에도 렉스마 이런 식으로 지방에서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또 많은 데가 또 어디가 있나요? 팀 나르샤? 오, 맞아요. 팀 나르샤, 팀 어게인 이 두 개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돼 있고, 또 맞습니다. 킹 오브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요, 팀 이름은 킹 오브 커넥션인데 도장 이름은 뒤에 트리킹 집을 붙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또 협회에 안 들어가 있는 팀 중에 또 저희 YJY도 있고, 팀 제스트 굉장히 많지 않나요? 네네. 팀 일루션. 그다음 하나씩 말해볼까요? 킹 오브 커넥션, 일루션, 렉스마, 팀어게인, 팀 나르샤, 썸머솔트, 윙즈, 플립, YJY. 코란데오. 많이 외웠네. 내가 이긴 거야? 아니 이게 정말 나 아직 더 있는데. 저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시간 때문에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최호진 선수. 내가 이겼다. 많이 외웠네. 자, 지금까지 보급 현황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대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같은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프로페셔널한 대회는 많이 존재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프로페셔널한 대회들은 아드레날린 있고요. 네. 그리고 전에 한국에 있었던 레드불 킥잇, 최근에 열렸던 와우 스포츠짐이라는 채널에서 진행했던 러시아에서 열렸던 대회인데요. 그게 진짜 배틀 위주고 대회 위주라서 그것도 나름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졌던 대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아시아의 틀 형식을 가진 대회들이 진짜 많은데 배틀 오브 아시아도 있었고, 한국에서 열렸던, 그리고 배틀 오브 재팬, 그리고 배틀 오브 타이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대회는 배틀 오브 재팬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되게 유명한 선수들을 많이 초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인류 최강의 트리커들이 일본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열리는 대회가 가장 지금 아시아에서는 핫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US 오픈 다양한 장르 속에 트리킹이 한 맞습니다. 파트로 네. 들어갔었죠. 네. 항상 이 트리킹이라는 게 모든 태권도도 그렇고 모든 종목에 항상 빛을 더 내주는 그런 사이드 역할이 아닌가. 그럼 국내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대회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국내 대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레드불 킥잇. 예, 이건 세계에서도 가장 인정을 받는 대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태권 문화 페스티벌이라고. 그리고 이제 국내 대회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지 않나요? 네네, 저희 팀에서 대부분 열었었는데 그 배틀 오브 아시아도 국내 대회였고요. 그리고 KTL이라는 그 코리아 트리킹 리그라는 그런 대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협회에서 분기별로 대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렉스마에서도 이제 레벨업이라고 이게 또 자체 대회인데, 렉스마도 단체가 크다 보니까 자체 대회를 해도 정말 큰 단체처럼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대회들이 많은데,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처럼 게더링식으로 해가지고 했던, 옛날에 리멤버 게더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배틀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1등을 하면
레드불 킥이 본선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티켓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예, 그런 대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드불 킥과 신민철 선수가 같이 협업해서 했던 날라차버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날라차버려. 태권도 진흥재단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1회 때부터 해서 태권 배틀 킥잇이라는 이름으로 킥잇이 이어지다가 올해 2021년 3회에는 킥잇은 또 역시 종료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우리 4편에서는 보급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해외, 국내 보급 현황과 그리고 교습 단체, 대회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던 굉장히 많은 대회, 협회 그리고 교섭 단체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경험들이 많은 두 분이 다 모든 것들을 뽑아내 줬을 때 대중들한테 많이 좀 알려지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지금 오늘 표출이 돼서 참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차 5회편은 트리킹 마샬아츠 교육 네. 그리고 기술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4편 보급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우리 5편에서는 기술들에 대한 교육 목표 그리고 기술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이제 비가 좀 많이 와서 빨래를 못 해가지고 저번 주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왔는데 형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는데? 여러분들 비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나는 빨고 새로 입고 왔습니다. 아유 냄새. 너무 냄새 나. 참 거짓말들이. 아유 냄새. 태권도에서도 트레킹 기술이 접목되는 교육 목표가 있을 것이고 우리 두 분의 지도자들도 도장 내에서 트레킹 기술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향하는 교육 목표, 트레킹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도하고 계신지. 저희 도장 같은 경우에는 자유품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트리킹을 자유품새와 이제 혼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많은 도장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야, 트리킹 잘하면 자유품새 입상 많이 하네? 이거 절대 아닙니다. 트리킹은 하나의 사이드 메뉴입니다. 우리가 햄버거집 갈 때 햄버거 맛있는 데를 찾지 절대로 감자튀김 맛있는 집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권도 중심에서 이 태권도에서 살짝 빛이 안 나는 부분을 이 트리킹으로 감싸줘야 되기 때문에 태권도와 혼합해서 자유품새라는 종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최호진 사범은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지금 도장에서 수련을 진행하고 있나요? 저희 도장 수련생들은 거의 90%가 취미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재미나 흥미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기술을 성공해야지 성취감도 느끼고 재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준을 보고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최대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거의 취미 활동을 통한 매니아를 육성하고 있는 거다,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게 하는 이유는 강사도 재밌습니다. 아유 냄새. 그럼 혹시 다른 교육 목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 어떤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어린이들 위주로 이렇게 트리킹을 가리키는 이제 그런 단체도 있고요. 이제 협회 이름이 뭐죠? 태권 아크로바틱 연맹이었던 것 같아요. 태아연이라고 태아연 네네. 맞아요. 또 그런 단체들도 있고요. 그럼 혹시 이 트리킹을 배우기 위한 교육 체계, 교육 프로그램, DVD나 아니면 영상들로 체계를 잡아 놓은 단체가 있나요? 프로젝트 S 이정수 팀장님께서 튜토리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아는 지식을 유튜브에 하나하나 기술을 푸는 이제 그런 시스템들로 시작으로 해서 이정수 팀장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단체들에서도 요즘 튜토리얼을 많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태권도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국기원이나 아니면 재단, 뭐 연맹, 협회 이런 곳에서 교육 체계들을 많이 잡아서 영상 교보제를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여기에 있는 CD들이 다 제가 교육 체계로 정리한 내용들을 진행해 왔는데 이러한 교육 체계들이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CD로 배급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업성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좀 활성화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네네. 그걸 다 모두 공개하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 재산의 노출을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사실 이런 교육 체계를 잡아갔던 거는 우리 국내보다 우선 미국에 센츄리라는 대형 회사가 있습니다. 큰 회사
오사카에서 슈프쇼라는 큰 마셜아츠 박람회를 주최하는 센츄리가 있었고요. 그 속에 마야라는 또 하부적인 조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냈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트레킹부터 해서 초창기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센츄리에서 익스트림 마샬아츠를 보급하기 위해서 엑스마라는 프로그램을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그 체계가 거의 CD 한 30개 정도 대략.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마이클 챗을 통해서 스타 플레이어를 만들어서 교육을 이렇게 보급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고가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특정 기관들에게만 보급이 되고 여기 마이클 챗이 출연을 해서 엑스마의 프로그램이 사실은 몇 개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교육 체계를 펼쳤던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엑스마는 미국의 ATA라는 단체 알죠? 아메리칸 태권도 어소시에이션 ATA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엑스마 프로그램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교육 체계들을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아까 우리 두 분이 교육 목표를 삼았듯이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취미로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은 엘리트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체계들을 좀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 가장 많이 가맹되어 있는 단체가 렉스마. 렉스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도장의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조금 잘 좀 정리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귀하게 이 두 분이 기술 체계나 가장 트레킹에 대한 조예가 깊고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트레킹 기술을 토론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졌잖아요. 그 체육관 이름 말하기. 이번 주에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크게 어떤 식으로 교육 체계를 한번 나눠볼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카테고리가 어디 기술이 어떤 데에 들어가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이제 킥, 발차기죠. 플립, 도는 거죠. 그 다음에 트위스트. 저는 이 세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랑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세 가지 안에 과연 발차기에는 어떤 이제 기술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트위스트에는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는지 이제 저희가 이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은데, 발차기가 쉬우니까 발차기 제가 할게요. 자, 발차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태권도 시범에서 많이 쓰이는 회전 발차기, 360도, 720도, 1000 그리고 900도, 제가 찰 수 있는 1080도, 네, 그 위에 이제 등급까지 있고요. 그런 발차기뿐만 아니라 이제 또 크리센트, 변형된 발차기라고 하죠. 들어서 내려 찍는다라던가 이런 발차기 종류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 발차기들이 돌려차기랑 네. 디우리기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네. 아까 전에 말하신 네. 그 크리센트 같은 그런 병영 발차기도 있지만 네. 보통은 돌려차기, 디우리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회전이 들어가고 그쵸? 네, 돌려차기, 디우리, 찍기. 네, 발차기, 돌려차기, 디우리기, 찍기. 네. 그럼 가장 흔히들 우리가 사용되는 기술들 순서들 주고받으면서 그럼 발차기에서만 나오는 거 괜찮으세요? 아, 좋죠. 네, 돌려차기. 디우리기. 양아치네 이거. 돌려차기, 디우리, 찍기. 선차기, 크리센트. 외발턴, 540도 발차기. 잭나이프. 720도 발차기. 980, 1260도 디우리기. 1260도 잭나이프. 그리고 팝킥. 팝, 외발턴. 이제 팝에서는 이제 바퀴수가, 회전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죠. 예, 계속 발차기는 네.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1080도 이후에도 1260도도 있고 1440도도 있고 네, 네. 네, 이런 발차기들이 있죠. 그럼 이제 발차기에 이어서 트로 한번 가볼까요? 자,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벨트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버터플라이 트위스트. 네, 비 트위스트. 네. 그리고 체조 동작에서 많이 쓰이는 풀 트위스트가 있습니다. 네, 풀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또 발차기로 또 합쳐서 하이퍼 훅이라고 풀 트위스트에서 디우려 차기를 이제 하는 건데, 이게 태권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술 중에 또 하나죠. 그리고 한 발을 차 올려서 회전을 갖는 콕스크류 있죠. 네, 거기서도 또 발차기를 합쳐서 하는 콕스크류 박스커터. 박스커터와 하이퍼 훅이 다른 점. 쉽게 말해서 이제 한 발로 시작하면 박스커터, 양발로 시작하면 하이퍼 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편할 거예요. 또 깊숙이 들어가면 그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크게 봤었을 때는 또 그게 맞는 거죠. 자, 그럼 트위스트 종류는 그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장르는 플립. 네네. 자, 세 번째로 난 풀립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쉽게 말해서 기계체조. 이거를 이제 저희처럼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임용고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배우러 오는데, 이제 임용고시 하시는 분들은 기계체조가 필요로 한데, 이 기계체조 학원을
동네에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서울권이나 경기권에는 한두 개씩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마샤라치 트레킹 학원이 많기 때문에 임용고시 하시는 분들 아크로바틱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말해보도록 할게요. 앞구르기, 찌구르기, 옆돌기, 옆 공중돌기, 자, 측전, 뒤공중돌기. 백핸드. 수완. 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말했던 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계체조에 가깝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아크로바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두 분이 크게 대장르로 나눠서 세부적인 기술들을 거론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발차기와 트위스트, 아크로바틱의 플립이라는 어떤 장르로 나눠주셨고, 우리 고유 명사처럼 이야기되는 상징적인 기술 있잖아요. 테라다의 호칭을 따거나 아니면 네네. 특정한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기술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걸 좀 설명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티브 테라다가 공중에서 발차기를 찬 걸 이제 테라다 킥으로 알고 있는데 이 테라다 킥의 정확한 이름이 뭐죠? 플래시킥입니다. 플래시킥 2방, 3방, 4방, 5방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요즘 트렌드는 그냥 플래시킥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테라다킥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워낙에 전설적인 존재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테라다 이름이 들어간 동작들이 몇 개 더 있어요. 한국에서는 누워서 외발턴을 차는 동작, 스와이프라는 동작이 있는데 네. 옛날엔 테라다 스와이프라고도 불렀었고요. 그리고 T그랩, 테라다 그랩이라고 해가지고 명칭이 붙어 있었죠. 자, 우리 체조에도 먼저 선구주자가 했던 그 기술을 그 사람이 구현했던 사람이 이름을 따서 네네. 기술을 칭하잖아요. 네. 네네. 아마 지금 일본에 있는 쇼세이라는 친구는 자기 이름 다 붙여도 돼요, 기술. 어차피 못 따라요, 걔밖에 못해서. 그런 아마 기술들은 붙여도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우리 국내에서는 다양한 기술,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을 표출할 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최호진 선수 사범이 이 자리에 한 이유는 가장 많은 곳에 경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킥잇이나 이런 트레킹 대회에서 가장 많은 다양한 쇼맨십을 보여줬고 기술 역시도 장르도 불문 너무나 다양한 기술들을 많이 보여줬던 당사자가 아닌가라는 역시 정말 매 눈이신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최우진 선수가 제일 잘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초청을 가장 많이 당한 선수가 최우진 선수예요. 외국에서. 왜냐하면 최우진 선수는 발차기가 트래킹하는 한국 선수 중에 깔끔한 뿐더러 제일 빠른 선수예요. 시작과 끝을 정말 단순한 기술로 해도 외국 영상에서 보면 그 영상이 계속 잡힐 정도로 트래킹 연결기에 대해서는 최우진 선수가 대한민국 원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속도. 그래서 옛날 막 별명도 소닉, 아톰 막 이런 거였거든요. 레드불 쪽에서 저한테 최우진 선수 섭외 안 되냐고 계속 연락 올 정도로. 최우진 선수가 나올 때가 시청률이 제일 좋았다라고. 아, 진짜요? 아니 가짜요. 아유, 냄새. 자, 우리 오늘 5편까지는 교육체계, 기술에 대해서 우리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5편에서는 여준영 대표가 최우진 사범을 들었다 놨다 하는 굉장히 재밌는 케미를 보여줬던 목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편 6편에서는 우리 익스트림 마샤라츠 트레킹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5편 교육체계 기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획 연재 보고 어느새 달려오다 보니까 6편까지 왔습니다. 와. 자, 우리 이게 사실 1, 2, 3편은 7개월 전에 촬영이 마쳤고요. 네. 4, 5, 6편은 7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한 번에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6편은 익스트림의 미래와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이야기들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좀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동안에 우리가 익스트림 마샬아츠 트레킹을 하면서 이제는 이런 좀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한번 좀 잡아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냥 편안하게 생각나는 걸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일단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20여 년 전쯤에 우리 국내의 익스트림 마샬아츠가 김한주 사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보급 과정은 그랬고 인터넷상으로 많이 퍼져나갔던 스티브 테라다의 영상들, 그 영상들을 보면 반바지를 입고 거의 집에서 입는 복장으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장으로 해줘야만 약간 트리킹이다라는 어떤 국내에 보급됐던 문화, 느낌 기억나시죠? 네. 그게 잘못된
문화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음. 그 당시에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티브 테라다가 집에서 네. 또는 보통 미국 같은 데 보면 큰 저택에 보면 지하에 나름대로 그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편안하게 연습을 하던 장면들이 편한 복장, 반바지 복장 이런 느낌으로 전파가 됐던 것들이 조금 마셜아츠 트래킹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조금 교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술이 가져야 될 본질, 예의 그리고 갖춰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의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갖추면서 충분히 자유롭게 표현되면 좀 어떨까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장르를 좀 바꾸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회의 형식을 갖출 때는 도복을 네. 갖추어 주는 거고 네네. 배틀이나 아니면 좀 살짝 비보이 문화처럼. 비보이 문화처럼 만드는 대회에서는 또 그렇게 복장의 자율성을 좀 준다든지 다만 너무 격식을 갖추자는 얘기, 너무나 격식을 갖추자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보급될 때 그런 문화들이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마셜아츠 트래킹이 국내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장이 이렇게 많이 전국에 보급되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가 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장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마샬아츠 트래킹 체육관은 정말 이제 태권도 도장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많이 희소하기 때문에 도장 마샬아츠 트래킹 도장에서 거의 망하는 도장들은 눈에 꼽을 만큼 그만큼 없는데 또 그에 반대로 정말 와 잘 된다라는 도장도 많이 없어요. 태권도 도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아침에 도장 간판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있었던 데가 도장이 없어진다던가 하는 도장도 많지만 반대로 그 도장을 해가지고 엄청 성공한 관장님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평준화는 이제 트래킹 도장이 더 많은데 이 트래킹을 알리려면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트래킹에 다니고 있는 회원들을 보면요, 태권도 하는 분들도 많이 다니고 오화에서 제가 말했다시피 또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니고 연극영화과 입시생들도 많이 다녀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무용에서 집어넣는다던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세 가지는 잡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취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필라테스나 헬스클럽처럼 동네에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뭐지 하고 지나가지 말고 여기도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체육관이 있네 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두 분이 그동안 마셜아츠 트래킹을 하면서 네. 지금 현재 좀 요구되거나 타 기관 아니면 타 무술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돼야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트리킹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무슨 태권도 대회에서 트리킹 기술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거부감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태권도 안에 트리킹이 들어가 있다. 트리킹 안에 태권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특성인 것 같아요. 태권도 동작을 하다가 트리킹을 하면 태권도 안에 트리킹이 들어가 있는 거고 네, 트리킹 하다가 뭐 태권도 발차기를 하면 그 안에 어떻게 보면 태권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뭔가 괜한 자존심 싸움 하는 거 그런 거를 조금 버리면 좀 더 어우러지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랄까 옛날에 저희 팀이 대회를 주최했을 때 뭔가 트리킹 하는 친구들은 태권도 요소가 좀 가미되어 있으면 참여를 안 하려는 그런 게 약간 뭐라고 해야지? 반박심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같이 서로 경쟁하면서 재밌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그리고 근래에 보면 연재 보고를 준비하면서 20여 년 전 영상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다양한 기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를 보면 트리킹 쪽에서는 어떠한 흐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태권도에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현재. 예. 지금 현상들을 보면 우리 태권도 자유품새 내에 나오는 트리킹 기술들 한번 봐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요구되어야 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태권도 쪽에 트래킹이 접목됐을 때는 너무 창의적이지 않은 기술들이 좀 보급되지 않았나. 우리가 누군가가 새롭게 그 기술 분야를 창출해내거나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의 마샬아츠 트래킹이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서 문화 페스티벌에서 MC를 하면서 이제 배틀킥잇을 많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와 레드불 킥잇과의 다른 점이 뭐냐면 너무 동작들이 똑같은데 새로운 동작들을 하는 사람들은 레드불 킥잇 때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문화 페스티벌 때는
이제 했던 기술들이나 안전한 기술들 그냥 난이도만 봤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레드불 키기 때 항상 많이 올라왔는데 모나 페스티벌 때 16강 광탈했잖아요. 이제 요런 거 자체 때문에 이제 트리커들이 더욱더 많이 이제 태권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또 그런 생각. 우리 아까 최호준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향 평등화는 됐지만 그 이상의 창의적인 기능을 뚫고 넘어가는 우리 쇼세이. 네. 그런 선수들처럼 독보적인 국내 선수들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무래도 우리 그 태권도 시범하는 친구들이 그 장르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그런 우리 지도자들 의 책임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친구들을 대회를 시킬 때 다들 성적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시도 달려있고 지도자 쪽에서 봤었을 때 그런 위험한 도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봤었을 때 저런 신기한 기술들을 했는데 일반적인 평준화된 기술한테 져버리면 야 저거 안 돼 하지마 라고 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태권도계의 트래킹이 이렇게 접목이 됐을 때 우리는 뭐 특정 무술로 한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 융합시대인 거고 그래서 태권도의 트래킹이 어떻게 접목돼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도 이제는 좀 많이 거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태권도를 기반으로 해서 트래킹의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는 지금 뭐 당사자인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프리스타일 품새 내에 트래킹을 가르치는 지금 핵심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제 프리스타일 품새에 제가 트래킹을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트래킹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5화 때도 말했다시피 트래킹은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 품새, 프리스타일 품새를 가리킬 때 이 제일 중요한 5대 기술가 그 다음에 음악, 박자 막 이런 식으로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유 품새를 하고 있는 이제 모든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가 앞으로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년에만 해도 품새 대회가 4개가 잡혀져 있어요. 세계 선수권, 아시아 선수권, 그 다음에 유대회, 아시안 게임까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선수들을 더욱더 가리키고 또 그 프리스타일 품새가 약하더라도 품새가 강한 친구들을 가리켜서라도 이렇게 많은 그 친구들이 이거를 하고 나서 졸업을 해서 앞으로 실업팀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좀 소문을 들었었거든요. 이번에 전국체전도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더 선수 활동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을 가리키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실업팀들이 많이 생겨서 그 친구들의 성적을 대학교 때 잘 내서 그렇게 앞으로도 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선수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마샬아트 트래킹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우리 최호진 우리 사범은 이쪽 장르에 대해서 개척자이면 우리 후배들의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솔직히 누구한테 뭐라고 할 처지는 안 되지만 운동 좋아하는 운동 하면서 꼭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운동을 오래 하고 싶다고 해서 너무 이 운동에 올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에 좀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 일 같이 하면서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샬아츠 트리킹 하면서 가장 후배들한테 걱정되는 거는 부상입니다. 여러분들 운동을 즐기실 때 항상 몸을 확실하게 풀어주시고 또 이제 이 트리킹이라는 운동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실력차가 확실히 다릅니다. 어느 날은 내 최고 난이도 기술이 되는데 어느 날은 내 중간 난이도 기술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기본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6편까지 진행해 오면서 귀한 두 분을 모시고 그동안에 있었던 마샬아츠 트래킹 그리고 태권도와 접목해서의 이야기와 모든 이야기들을 다 나눠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샬아츠 트래킹의 미래를 조금 제시한다면 아무래도 경제적 상황들 이런 것들 교육체계, 경기, 기술체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립이 되어져야 되는 이제 수순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협회나 기관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 익스트림 마샬아츠의 문화를 정립하는 굉장히 큰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오늘까지 6편으로 기획 연재는 모두 마치고요. 다음 편부터는 이제 뭐 어떤 기획 연재라기보다 보급 차원에서 이론적 배경을 마치고 현장 탐방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현장의 모습들 그리고 쉽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게끔 현장 탐방으로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6편의 기획 연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편부터는 네. 현장 탐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전! 익스트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